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첼시가 기나긴 경기 끝에 4대1로 벤피카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 경기는 첼시 압박의 퀄리티가 벤피카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는 어땠는지, 오늘 경기 핵심 부분은 뭐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느낀 점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첼시가 순수 체급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첼시가 22-23 시즌 아주 안 좋은 시즌을 보냈고 23-24 포체티노 들어오면서 선수단을 거의 싹 바꾸다시피 했잖아요. 하지만 23-24 때도 순탄했던 건 아니죠. 그리고 그때는 첼시라는 팀의 명성에 맞지 않게 경기도 좀 쉽게 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막 디사시 쓰고 이럴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체급이 올라간 느낌이 있고요. 교체 자원만 봐도 벤피카에 비해서는 확실히 뎁스가 두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2-23 때와 23-24 때 베스트 11이 한꺼번에 확 바뀐 거에 비해서는 23-24에서 24-25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핵심 선수는 유지한 채 부분이 바뀐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체급의 안정성이 생겼던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다음 시즌 첼시 합류되기로 되어 있던 에스테방 윌리안, 또 그 다음 시즌에 오는 켄다, 그리고 곧 첼시로 이적 예정인 기튼스, 이미 1군에 있는 조지나 아첸퐁 같은 선수들의 폭발적인 성장, 이런 것들까지 기대한다면 첼시가 지금보다는 체급이 더 단단해질 것 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클럽 월드컵이 어쨌든 간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른 팀도 대충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첼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첼시가 그래도 웬만한 팀 만나면 주도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무대에서도 체급이 좋은 팀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이제는 클럽 월드컵 웬만한 팀 만나도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해서 본다면 그 이후에 오케이, 너네 주도는 했지, 그럼 골은 어떻게 넣을 건데?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경기도 정규 시간 내내 득점은 결국 제임스의 프리킥, 세트피스로 이루어진 거고,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도 득점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지만 매듭을 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첼시에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준 경기였고요. 오늘 경기는 사실상 전방 압박의 퀄리티 차이로 벤피카를 잡았다, 결정적인 순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맞불 싸움 시의 역습 퀄리티 차이 역시 첼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기본 볼 키핑, 제가 볼인데 골이라고 잘못 썼네요. 어쨌든 볼을 컨트롤 해놓는 그런 퀄리티도 첼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럼 경기 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첼시가 전형적인 윙어는 한 명 빼고 나왔습니다. 마두에케나 조지 같은 선수를 왼쪽에 쓸 수 있었는데 그 두 명의 선수를 빼고 일단 2선은 파머, 엔조, 네투 이렇게 3명으로 구성했고요. 여기서 쿠쿠레아를 위쪽으로 전진시키면서 약간은 왼쪽 윙어처럼 사용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맨시티에서 그바르디올을 이렇게 올리고 필포든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전술과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첼시가 특히나 이런 후방 빌드업 구조에서 쿠쿠레아의 위치 변동에 따라서 경기 컨셉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이 쿠쿠레아라는 선수가 마레스카 볼에서 정말 중요한 선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쿠쿠레아가 오늘 플레이하는 거 보면 진짜 왼쪽 공격수 같았어요. 특히 이 장면에서 왼발로 차는 척하면서 접고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하거든요. 지금 수비수가 헤더로 막아내지 않았으면 그냥 들어가는 골이에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떻게 저게 수비수지? 어떻게 저게 약발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쿠쿠레아를 공격적으로 써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선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쿠쿠레아가 또 늦은 침투가 꽤나 많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확실히 윙어처럼 아예 앞에다 갖다 놓는 건 리스크가 있으니까 쿠쿠레아가 뒤늦은 상황에 들어갈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움직임이 라인 브레이킹 할 때도 좋았고, 또 떨어져 나온 세컨볼 처리하는데도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쿠쿠레아의 활약 아주 눈에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첼시의 전방 압박이죠. 오늘은 아주 촘촘하게 첼시의 전방 압박이 잘 가동됐습니다. 지금처럼 1대1 맨마킹이 아주 촘촘하게 진행됐고요. 압박의 강도, 압박의 타이밍 모두 잘 맞았고, 첼시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 체력을 쏟아붓는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압박을 해서 결국 첼시의 공으로 만들어서 공을 좀 돌리면서 체력 회복을 한다. 두 번째는 첼시가 압박했을 때 공 못 뺏었으면 좀 뒤쪽에서 머물러서 수비 블록 형성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체력 회복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첼시가 오늘 첫 번째 계속해서 압박에서 성과를 내면서 자기들이 공 뺏고 돌리면서 체력 회복을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벤피카가 빌드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된 축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벤피카의 약간은 평범했던 빌드업이 첼시의 전방 압박을 넘어서지 못한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가 실제로 위쪽에서 뺏고 나서 바로 공격하는 빈도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경기고요. 그것들은 지금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험지역 볼 탈취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벤피카는 34번 공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 34번 중에 6번은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벤피카가 엄청나게 많이 자기 진영에서 공을 뺏겼다는 거죠. 첼시는 자기 진영에서 10번이고요. 이마저도 슛 허용은 0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다. 벤피카의 압박을 잘 빠져나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그 다음 하이 턴오버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제 상대 골대로부터 40m 이내 지역에서 소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공 뺏고 나서 거기서부터 빌드업하는 빈도 이런 것들이겠죠. 첼시가 벤피카의 진영에서 11번 하이 턴오버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 그만큼 높은 압박 강도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 3번이나 슈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통계를 봤을 때는 첼시가 위쪽에서 실제로 성과낸 것도 많았다. 그냥 느낌상으로 전방 압박을 잘했다는 게 아니고 실제 결과와 같이 가는, 비례하는 그런 전방 압박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압박의 정점을 보여줬던 게 바로 첼시의 결승골이죠. 이제 연장 후반에 카이세도가 상대 선수의 빌드업하는 공을 뺏어서 파머 쪽으로 전달을 해줍니다. 일단 카이세도는 진짜 미친놈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첼시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카이세도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카이세도가 8강전엔 출전하지 못하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카이세도가 여기서 결정적인 압박을 했다. 그리고 파머가 이 공을 가지고 또 카이세도에게 내주면서 카이세도가 슈팅. 그리고 이 세컨볼을 은쿤쿠가 집중력 살려서 잘 넣었습니다. 그래서 2대1이 만들어졌고 오늘 경기는 이 첼시의 압박이 계속해서 성과를 냈던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압박뿐만 아니라 이 침착하게 측면을 오픈했던 그런 좋은 패턴 플레이들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그 패턴 플레이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엔조가 갑자기 속도 변화를 주면서 이 사이드백이 자신을 마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이드백이 최종 수비 라인으로 고정되는 효과를 만들어주죠. 그러면 엔조가 쉽게 말해서 상대 수비를 치워준 효과를 만들어주고 네투가 그렇게 해서 프리한 찬스를 받게 됩니다. 완전히 공간이 열려있죠. 그리고 바디아실이 네투 쪽으로 오픈. 바디아실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첼시에서 안 좋게 평가받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바디아실이 상대에게 압박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의 롱킥 전환. 이 퀄리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지금 시즌뿐만 아니라 23, 24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디아실이 이런 식으로 네투에게 한 번에 오픈해줘서 네투가 크로스를 올린다든지 1대1 돌파할 수 있는 찬스가 열렸다. 그리고 이거는 반대쪽에서도 나타났어요. 리스 제임스가 한 번에 쿠쿠레야에게 뿌려주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퍼들이 킥이 좋다면 이런 식의 패턴 플레이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왼쪽에서 공을 받는 게 이제는 쿠쿠레야가 아닌 기튼스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기튼스도 1대1 능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픈받아서 1대1 치는 거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제임스의 프리킥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미친 프리킥이었고요. 사실 요즘에 직접 프리킥으로 득점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임스 이 골 보고는 이 제임스가 부상을 계속 당하더라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프리킥 이전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크로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친 궤적으로 뚝 떨어지는 슈팅 예측하기 정말 어려웠을 것
같고요. 2006년 월드컵 베컴이 이렇게 에콰도르전에 직접 득점한 적이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때 장면이 생각나는 그런 골이었습니다. 또 국적도 같고 주장완장 달았는데 프리킥골 넣으니까 더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았고요. 사실 첼시가 연장전 안 가고 저는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벤피카도 이제 나중에 갈수록 공수 간격이 계속 벌어졌고 첼시에게 좋았던 역습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첼시가 거기서 계속해서 살리지 못했습니다. 뭐 슈팅을 제대로 못 찼다 이런 게 아니라 슈팅까지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수들이 약간의 세밀한 부분들을 못 만져주면서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장면 같은 경우에서도 파머가 사실 4대3 역습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너무 쉽게 앞쪽으로 패스미스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만 집중했으면 체력 아끼고 골 넣으면서 2대0으로 아예 기세 꺾어버릴 수 있었는데 첼시가 연장을 가게 된 건 팀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첼시가 나중에 2대1 만들고 나서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추가골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골의 추가골은 그전 상황의 세팅 때문에 만들어진 득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벤피카가 한 명 퇴장당했고요. 그런데 첼시는 지공 베이스죠. 그래서 공을 돌리면서 상대방의 체력을 계속해서 갉아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갉아먹어서 해롱해롱되는 벤피카의 뒷공간을 네투같이 빠른 자원이 공략해줄 수 있었다. 또 2대1 상황이다 보니까 벤피카가 한 명 없는데도 공격을 강제받는 상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뒷공간이 오픈됐고요. 결국에는 벤피카가 차근차근 갈렸던 체력으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투에게 한 골, 듀스버리오르에게 한 골 허용하면서 결국에는 4대1로 패배를 당하게 되죠. 이렇게 첼시가 8강을 확정 지었고요. 다음 경기 카이세도라는 엄청나게 핵심 선수가 없는 상태에서 8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과연 카이세도 없는 첼시는 4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